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신재생에너지, 즉 원전을 없애면서 뭘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하면 뭐 태양광 사업 이렇게 하면 될 정도로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였어요. 무려 2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표본조사 5군데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2조가 넘는 예산이 결국은 부당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입니까? 이 정점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엄단을 지시했고 전수조사를 톡톡히 하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1시부터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준석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에 앞서서 이준석 출두할 때 기자들한테 밝힌 입장문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정식으로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 맨 먼저 현충원을 갖고 이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정은 그야말로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꿋꿋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이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한 의도도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정의가 말이죠. 어제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김정숙이를 한번 살펴봐라. 김정숙 여사보다는 100배 만배 날 것이다. 제가 어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박지원 그래도 이 한 수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의 말도 안 된다. 강력히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남부지방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이제는 이준석의 실체를 뒤늦게 아는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준석이를 얼마나 그동안에 감싸왔습니까? 오늘 선우정 칼럼을 통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첫 번째 방송이 듣다 보니까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큰 뉴스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문은요, 맨 먼저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전에 막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갖다가 엄단하라. 뭐냐면은 제가도 말씀을 드린 대로 12조, 그게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 총 12조인데요. 12조 중에 2.1조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더니 2,600여 원이 멋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혈세가 낭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12곳에 분석을 해봤더니, 표본조사를 했더니요, 12조 중에서 2.1조에 해당됩니다. 이 6군데가. 여기에서 우입법 부당한 사례가 2,267건, 그리고 자금 규모가 2,616억 원. 그래서요, 그 중에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를 보면은 2,108억 원으로 전체 80.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구조정실에서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관련 부처에서 추가 인력을 받아가지고 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고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요. 국가의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갖다가 자기 돈처럼 쓰고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유용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았겠어요. 다른 국가 재정 사업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5년간에 있었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12조 중에 말이죠. 2.1조 원에 대한 표본조사거든요. 자, 이러한 점을 의식을 해가지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가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권 인사들의 인식을 보면 말이죠.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결국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라. 이러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이제 원전 사업은 원전 사업대로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 부조리, 이 정점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재원을 배분하고, 잘못된 자원에 대해서, 잘못 배분된 자원에 대해서 사후 이 관리 감독도 부실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방만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운영되도록 이 직무를 방임한 거 아니냐, 방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우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달라. 그리고 공익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시민단체가 직접 말이죠. 이 대검이든지 뭐 서울중앙지검이든지 관련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해달라. 이 두 가지를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준석이가 결국은 오늘 이 출두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원의 신문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쭉 물으니까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즉 이 비대위와 관련된 불복 신청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잘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소명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헌 개정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4차 가처분 신청은 이 신문 기일을 연장을 해서 28일 날 별도로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서 판사님 재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소급된 어떤 당헌 개정이고 또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서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이 배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배우는 누구냐? 이제 일종의 신윤핵관, 독전관이라는 이 개념을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MBC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이제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해가지고, 보수정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기 싫어서 복지부동하는 게 특징인데, 이걸 이제 다 덕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비대위를 무너붙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독전관 같은 게 있다는 것 아니냐. 독전관은요,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갖다가 소리내서 읽는 벼슬아치를 갖다가 독전관.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 대통령한테 비대위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야지, 여기서 양보해서 이준석한테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독전관은 결국 이제 신윤핵관이라는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첫 공식 일정, 이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현충원을 찾아가지고, 현충원 이 방명록에 말이죠, 견리사의, 이 견의 수명,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유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견리사의, 그러니까 견리사의, 그러니까 의로움을 보면,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 먼저 생각한다. 생각할 의로울 의. 그리고 견의 수명, 그러니까 위기를 보면, 나라의 위기를 보면 수명, 목숨을 바친다. 이런 안중근 의사의 유목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딱 오늘 방명냈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얼마나 크게 위기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당도 마찬가지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정진석 위원장이 위원장 측을 수락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독배라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독배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는 견의 수명, 견리사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 유목을 오늘 방명록에 올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이 정진석 위원장이 이제 참배 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비대위원들과 차담을 하면서 말을 나눴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출발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의 조속한 안정 그리고 정상화가 필요하고 안정적 지도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당의 중대 소사에 대해서는 늘 비대위원들하고 협의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나겠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미 어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이 정당 내부의 순수한 정책 결정에 관해서 법원이 개입하는 것, 사법의 정체화가 심하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위험한 신호고 당 사정을 갖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점잖하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법원이 지금 현재 지난번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나서 나오고 있는 법원에 대한 이 비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이제 비대위원 이 첫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요. 우선 집권 여당의 지도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국정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송각이 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 이제 신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와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직무 정지된 거는 19일째.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원권 정지된 것은 2개월이 넘었는데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 가처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얘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당정일체가 돼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 그리고 당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런 지금 집권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집권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감사 예산 639조 예산 심의 이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추석 민심은 엄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생 경제를 잘 챙겨야 되겠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폭우 태풍 피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함께 새롭게 나가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의 정쟁이 국회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데, 자, 소모적인 정쟁에서 민생 현안을 분리해가지고, 김준표 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 협의체를 가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제안을 하나 야당한테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이죠. 핵 무력을 법제화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안보에 대해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핵무기 개발에서 시작된 가장 큰 안보 위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김태우 박사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별로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멀어졌어요. 관심이 멀어지게 돼서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결의민을 채택하자. 이러한 새로운 제안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김정은의 이 핵 법제화가 얼마나 큰 안보 위협인지를 우리 여당에서 이제 제대로 좀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아직도 이 핵 법제화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재명만, 간략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정진석 위원장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조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2018년도에 도보자리에서 얘기했던 비핵화, 핵 포기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 비핵화 노력 30년간 이제 물거품이 됐으니 여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의문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요청을 했는데요. 여당이 여기에 응할까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놨는데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이러한 일화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난 6월 29일 날 이제 1년 3개월 전이죠.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정진석 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갖고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준석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냐? 그리고 윤 총장 행사에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이제 정진석 당시 의원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괜히 우야감을 조성하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전화로 이 정진석 위원장은 그거야말로 내 개인의 정치 활동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데 왜 대표가 이러저러 하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그 다음날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방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이래저래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가는 의원들 나중에 불이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 말 안 하고 더 이상 안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걸 보면 이준석이가 처음부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최근에 이 새끼 저 새끼 한 발언을 자주 하는 자주 하고 있는데 마치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계속 언론에 밝히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리도 없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사석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런 언사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요. 대통령과 가까우면 내가 더 가깝지 이준석이가 더 가까우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언사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참 아주 고약하고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조선일보가 이석구 전 사령관,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사로 돼 있는데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은 군인으로서 당시 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드렸을 뿐이다. 그리고 계엄 문건은 대가 부임하기 이전에 기무사령관이 만든 것이고 이 상급장인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일 뿐 불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무고한 인간의 삶을 더 이상 짓밟지 않았으면 고맙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는 거죠. 본인은 죄가 없다. 자, 그런데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재판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이 문제에 관해서 MBC 라디오에 나와갖고 다양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매일같이 국정 전반을 한 소통력쯤 되는 것 같아요. 야권의 소통력. 오히려 이재명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해요. 자, 우선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쌍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영수회담은 빨리 응해라. 그래서 경제, 물가, 외교의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라.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대통령 순방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정이가 반대를 했어요. 말도 안 되게 반대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고민정의 인식의 한계가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어제 밤에도 평가를 한 바 있는데 모든 대통령 해외 순방에는 관례가 동반한다. 같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즈니스 출입 1박 2일 이런 거랑은 모지만 영국 동행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사절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도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영국에 조문사절로 가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별도로 무슨 일정을 갖겠어요. 그 특별히 일정한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조문 참석이 그야말로 가장 큰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박지원 원장이 오래간만에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민정이가 뭐라고 했느냐?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예요. 영국에 추모하러 가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엔 총회에 영부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정숙 여사가 했던 사건 사고 저도 말이죠. 야, 김정숙 여사만 나가면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요. 실수왕안에서. 이게 바로 이 김정숙의 외교 행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은 이 김정숙 여사의 실수를 김건희 여사가 하지 않겠느냐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늘과 땅 사이로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 전 원장이요, 이 핵무기 불폐기 노선에 대해서는 핵을 절대 폐기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해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핵 불포기 즉 이 법제화한 걸 액면 그대로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말을 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5년 내내 사기당한 거예요. 5년 내내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는 말이죠, 여전히 김정은 발언을 가지고 또 계속 사기를 당하는 국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김정은한테 점수를 받고자 하는 그 얄팍한 의도를 또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선우정 칼럼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우정 지금은 논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여당 대표의 처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논지는 바로 뭐냐,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사람만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 좌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측면인데, 그리고 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도덕성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정치인들의 큰 차이가 아니냐. 그런데 이준석이를 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도덕성을 따집니까? 끝까지 법률적인 이 재단을 하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강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인 이 행보와 관련해서 이제 감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작년에 제주도 광복절 경축식 때 이 김원웅의 광복회장의 이 기념사를 갖다가 대독했어요. 광복회 관계가 대독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를 모두 단죄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역사를 조각내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 8월 15일 날 이 광복절 축사에서 이 김원웅이가 또 정말 뭐라고 그러죠? 이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또 했다는 겁니다.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연히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청축식이니까 김원웅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있고 말이죠. 당연히 이준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경축식 끝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990도 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 대표가 말이죠,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굴욕인데,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이냐 이겁니다. 꾸벅 인사라고 다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본인의 이 진실 공방, 즉 이 통화 녹취록, 요것만 가지고서 계속 언론에다가 해명하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준석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이가 이제 지난 8월 13일 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는데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이거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눈물을 흘릴 자리냐 이거죠. 이걸로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눈물을 언제 흘리냐, 개고기 발언 때 이제 흘렸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수의 시각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이 태극기를 보면 자동으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 갖다가 애국주의하고 국가주의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준석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썩어서 문드러진 반공 이데올로기, 60년대 북풍의 나발을 보는 집단, 이렇게 정권을 비판했는데, 반공은 썩어서 문드러지지도 않았고 북풍 나발 역시 멈출 수 없는 걸 아닙니다. 그래서 윤핵관 때문이 아니고 북핵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때문인 거죠.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감싸고 도는 바 있어요, 이준석이가. 그런데 세율 인상 없이 경제를 키워서 복지를 감당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증세를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자제하는 것이 보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의 관점에서 이준석의 핵심 문제는 바로 뭐냐?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도덕성. 자, 이 성매수 주장을 들추는 게 아니고, 보수주의는 좌파처럼 순결한 사람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우위선 떨지도 않는데,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 앞에서 법에 앞서서 도덕성을 처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16원 수임료 받아가지고 안대희 대법관이 물러났잖아요. 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 때문에 자진 사퇴한 거예요. 그만큼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의 경우에는 정무실장이 성배수 주장과 관련해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만약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이 유흥업소 취업 주장과 관련된 제보자에게
투자각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반문하고 있어요.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대표라면 이 일만으로도 이준석이는 벌써 물러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말이죠. 이 조국 교수 그리고 당시 집권자들이 보여준 행동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 아니라 대중 선동을 갖다가 지금 처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후 고도 성장을 정치 영역에서 지원하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다수 국민을 대변해 왔다. 업적으로 말하면 세계 보수 정당 가운데 손꼽히는 정당이고 맨파워도 밀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듯하고 가치를 모르니 보수에 어울리는 내부 인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문제만 생기면 특정인의 인기에 의존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런 파동도 그러다가 일어난 것인데 이런 체질을 바꿀 수 없다면 더 세게 당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을 더 세게 내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말이죠. 이 조선일보 사설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찬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